안녕하세요. 해커스 자격증의 오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3회 정기기사 필기 시험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1과목 전기 자기학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표를 보시게 되면 각 단원별 출제 비율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출제가 된 내역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챕터 1, 그리고 챕터 7, 그리고 챕터 10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고, 단원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챕터가 2장, 4장, 8장, 9장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학습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율이 낮은 챕터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출제 비율이 높은 챕터에다 투자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야 될 챕터를 안내를 드리게 되면 2장, 4장, 8장, 9장, 11장, 12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학습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14개 이상은 마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출제 문제 및 중요도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도 학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개념이나 계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학급 문제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학급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된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요. 우리가 이 시험 문제의 번호에다가 색을 이렇게 입혀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흰 색깔로 표시가 되면 우리 기존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자,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주황 색깔은 기출 문제에서 조금 변형시킨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계산 문제는 연두색과 파란 색깔을 사용했는데요. 계산 문제 중에서도 숫자 하나 안 바뀌고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되면은 연두색, 그리고 숫자가 조금이라도 변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파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물론 단순하게 숫자만 바뀐 형태가 되면 우리는 중요도 상급이다. 난이도로 따지게 되면 학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도 상급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아니면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 중에서 숫자가 단순하게 바뀐 문제들을 우리는 중요도 상급, 난이도 학급에 대한 문제다라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도 학급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다. 자, 개념적으로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중요도 학급 문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학급과 중급에 대한 차이는요. 제가 이론 과정 중에서 설명은 했지만 그 중에서 복잡하다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중급이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결론만 내리고 중간 설명을 뺀 내용들을 우리는 학급이다라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문제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간단하게나마 조금씩 변형되면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들을 우리는 중요도 상급이라고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설명은 했지만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중급 문제다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상중하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자기학 시험 문제를 보시다 보면 학급 문제는 전혀 없고요. 대부분 상급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기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 트렌드가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변형시켜서 내는 형태가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와 똑같은 계산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숫자라도 조금 변형시켜서 낸 문제가 자, 파란 색깔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참고했었을 때 이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 숫자가 조금이라도 변형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단 말은 뭐예요? 개중에는 계산 문제에 약하신 분들이 뭐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
아니면 특정 숫자, 아니면 그림을 보고서 정답을 찍는 경향이 있어요. 자, 뭐 예전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던 시절에는 이런 패턴이 우리가 유효하게 사용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숫자를 변형해서 출제가 되는 것만큼 우리가 이런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계산 문제는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셔야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각 문제별, 자, 우리 제1과목은 1번부터 20번까지죠. 그래서 각 문항에 따른 우리 교재에 출제된 내역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4장에 31번이다, 11장에 21번이다. 이거는 우리 교재와 100%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 내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응용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은요, 우리 문제에서 간단하게 숫자라든가 아니면 문맥상 앞뒤를 조금 바꿔놓은 이런 간단한 정도로 변경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응용된 문제가 은근히 많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응용이라는 게 정말 유치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출제 문제는 우리가 시험 타입 B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형 문제를 찾아가지고, 자, 여기요, 뭐 2장의 107번이라든가 6장의 5번 문제를 우리 시험 문제와 교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정말로 유치하게 단순하게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자, 현재 내용을 보시니까 뭡니까? 신규 문제가 없죠? 다시 말해 20문제 모두 다 우리 교재에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출문제를 5년 정도만 하면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요, 기출문제보다는 우리 이론서, 자, 우리 교재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학에 대한 내역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제 4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1과목과 4과목이죠. 그래서 4과목에 대한 분석을 보게 되면은, 자, 우선 4과목은 2개 과목이 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죠. 그래서 61번부터 70번까지가 제어공학이고 71번부터 80번까지가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회로 문제 10문항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에 대한 단어는 총 10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로 및 제어는 뭐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챕터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챕터가 상당히 많은 것만큼 한번 볼까요? 회로가 10개 챕터, 그 다음에 자동 제어가 8개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는 영장이라고 되어 있죠? 영장이라고 표현된 내용은 뭐냐면, 자, 이 라플라스 변화는 회로 이론 영역이에요. 근데 이 자동 제어를 공부하실 때 라플라스 변환을 모르면 이 아래 내용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어공학 영역에서도 라플라스 변환 문제가 나오고요. 회로 이론 영역에서도 라플라스 변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 영역, 다시 말해 71번부터 80번까지의 라플라스 문제가 나오면 회로에 체크하도록 하고 61번부터 70번까지 제어 영역에서 라플라스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표시하는 형태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로의 10개 챕터, 그 다음에 제어공학의 8개 챕터가 되니까 18개 챕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상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각 챕터별, 다시 말해 각 단원별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챕터는 없습니다. 모든 챕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회로를 쭉 보게 되니까요. 자, 지금 현재 출제가 안 된 내역이 대칭좌표법, 회로망 해석, 과도현상에서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배제하고 공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선 여기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칭좌표법과 회로망에서 과도현상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챕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 챕터마다 한 문제씩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보게 되면은 회로에서 신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라플라스 변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난이도는 제가 학급으로 이렇게 포진을 시킨 이유는요. 자, 이 라플라스 문제가 좀 응용돼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를 사용하는 목적, 다시 말해 자연계의 미분방 정식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라플라스를 사용한다 해서 이런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배제하고 시험 문제 위주로, 다시 말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적용해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중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념을 안 잡고 넘어가신 분들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급에다가 포진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산 문제 중에서요,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나온 문제가 자, 80번, 79번, 73번, 71번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80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떠한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총 전하량 Q는 인티그랄 IT dt다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함수를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도체에 통과한 총 전하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개념, 다시 말해 미분과 적분에 대한 연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0번 문제는 우리가 난이도가 매우 낮은 상급 문제다, 중요도로 따지면 상급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런 미적분을 많이 사용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학급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든가 아니면 아주 어렵게 나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중급에 대한 문제가 아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대로 작게 나오죠. 개념에 대한 문제가 요 앞에 거 2개고요. 계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2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개념 문제는 72번 문제로 하나만 나왔고요. 자, 개념이라기보다는 분포정수 회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값이 어떤 것이냐 해서 특성 임피던스 공식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이 전부 다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 트렌드는요,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똑같이 내기보다는 숫자를 조금 변형해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형시킨 계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자,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 문제와, 자, 여기 있는 문제 번호는 우리 기출 문제 B타입이죠. B유형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유형에 대한 문제와 우리 교재 문제를 비교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문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숫자만 바뀐 거예요. 뭐 전압이 100V였던 게 200V로, 아니면은 저항이 2ohm이었던 게 3ohm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 정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만 연습하신 분들은, 우리 교재를 충분히 연습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8개. 그 다음에 뭐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념적인 접근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2문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교재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75번 문제. 75번 문제만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우리 교재와 90% 이상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응용이라고 적혀진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변경됐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제 제어공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자, 중급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 신출 유형 문제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61번과 63번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61번과 63번은 제가 뒤쪽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61번은 전달함수에 대한 블럭선도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지까지 풀어보지 않았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라든가 기출문제를 착실히 풀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일반 블럭선도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문제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셔서 못 푸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중급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조금만 더 신경 쓰시게 되면 자, 문제를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정말로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중요도 상급에다 집어넣고 싶었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중급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문제는요. 근계적법에서 우리가 여지까지 안 풀어봤던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 자체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는요. 우리 회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64번 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이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중에서도 응용된 문제, 숫자를 바꿔서 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61번부터 71번까지에 대해서 쭉 나열했었죠. 그래서 신출 문제 두 가지는요. 제가 이번 총평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회로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뺐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만 소개하는 형태로 다루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신출 유형의 문제 두 가지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신출 문제가 안 나왔죠. 그리고 회로 문제에서는 라플라스 변화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번 내용에서 뺐고요.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문제가 바로 61번과 63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때 시험 유형 문제는 우리가 21년 3회 전기기사 필기 B형 타입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럭선도의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값이 10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보기를 보니까요. 이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GS라는 거는 자, GS, 전향 경로에 따른 이득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대먹임 전달함수 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이슨 공식에 의해 가지고 전달함수의 값이 10이 되기 위한 GS 값을 찾아봐라. 자,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이슨 공식 종합 전달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시그마 페루포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이다. 이렇게 공식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1 마이너스 시그마 페루프. 자, 페루프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회로에서는 루프가 두 개죠? 자, 요렇게 가는 루프, 요렇게 돌아가는 루프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게 되면 GS H1S에다가 앞에 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GS H1S가 되고요. 자, 요렇게 돌아가는 경로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부계야 마이너스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S H2S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물론 메이슨 공식 종합 전달함수라는 거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 바로 정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쓰고 얘를 풀기 위한 공식이 이거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좀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분자 자리에는 전향 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으로 하는 이득의 합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는 경로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GS 값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이 값이 10이 나온다. 그러기 위한 GS 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우선은
메이슨 공식. 자, 요걸로 쓸까요? RS분의 CS는 10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값이 얼마다? 자, 이때 마이너스 5를 넘겨줄게요. 그럼 1 플러스 GS H1S 플러스 이렇게 가니까요. GS H2S분의 GS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게 되면은요. 자, 이게 전체로 넘어간 다음에 10이 계속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 플러스. 자, 여기는 자, 요 두 개의 내역 같은 경우는 10 GS H1S 플러스 10 GS H2S 이퀄 GS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항들을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요. GS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0 이퀄 GS로 묶어주게 되면은 GS 대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부호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GS로 묶여지게 되면 10 H1S가 있고요. 여기도 GS로 묶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10 H2S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GS니까 최종적으로 이 값만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한 값을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자, 그러기 위한 GS 값은요. 자, 요거 넘겨주게 되니까 1-10H1S 빼기 10H2S분의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해당하는 정답이 자, 분자가 10이면서 10이 있는 4번이 정답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공식만 알아서 차분하게 풀게 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상 문제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급 문제다. 자, 중요도로는 상급, 난이도로는 하급 문제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신출 유형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급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6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제어 시스템의 근계적이 J-오메가 허수축과 교차할 때에 대한 K값은 얼마냐. 자, 우리가 근계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의 근해값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 K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허수축과 교차하는 K를 구할 때는 루스 선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GS, HS 값이란 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자, 이런 블럭 선도에 대한 기본 형태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으로 시작해서 전향 경로 이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먹인 전달함수 HS 값이 이렇게 있겠죠? 자, 회로는 대부분이 부기한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입력값,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값이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GS, HS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준 거를 우리는 게르프 전달 함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전달 함수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1 페루프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 페루프 이득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플러스 GS, HS분의 전향 경로 이득 얼마요? GS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순방향 전달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순방향 전달함수, 대먹임 전달함수 자,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성 방정식은 뭐냐? 특성 방정식은 종합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GS, HS 이퀄 0이다 라고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가 GS, HS 값이 요거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은 어차피 요거 GS, HS를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특성 방정식을 또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S는 1 플러스 S의 S 플러스 3, S 플러스 4분의 K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좌항과 우항에서 양변에다가 S의 S 플러스 3, S 플러스 4를 모두 곱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특성 방정식 FS는 S의 S 플러스 3, S 플러스 4 플러스 K에 자, 그 다음에 우항이 0이니까 이거를 곱해봤자 어차피 0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부분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2개 더하면 7S 플러스 2개 곱하면 1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앞에 S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FS는 S의 3차 플러스 7S의 제곱 플러스 12S 플러스 K 이퀄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루스 선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특성 방정식 3차니까 우리가 S의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각 차수 앞에 있는 상수값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1, 7, 12, K. 자, 없으면 0, 0. 자, 그럼 제가 루스 선도 풀 때 여기가 0이 있으면요. 위에 있는 값이 이렇게 와서 바운딩 돼가지고 0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가 0이면은 그 위에 있는 값이 바운딩 돼서 대각선으로 값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개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에 대한 상수값을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자, 복잡한 공식 빼고요. 간단하게 풀 때 어떻게 썼어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자리에 윗놈의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 4개를 행렬로 묶어라. 행렬로 1, 7, 12, K 이렇게 묶어주겠죠. 자, 그럼 이 행렬식 풀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7분의 이렇게 곱하면 K 빼기 이렇게 곱하면 84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7값을 마이너스 값을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빼주면 자리 바꿔지겠죠? 그러니까 7분의 84 마이너스 K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근계적이 J 오메가, 다시 말해 허수축과 교차하기 위한 K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요. 자, 여기 우리가 S의 1차 항에 나와 있는 이 값을 제로로 뒀었을 때에 대한 K 값이 바로 허수축을 교차할 때에 대한 K 값이에요. 자,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K 값은요. 자, 7분의 84 마이너스 K가 제로가 되는 조건에 만족하는 K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K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제로가 되려면 당연히 84가 돼야 되겠죠. 84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의 특성근은 얼마냐라고 이제 변칙적으로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 앞에서 이쪽에서 방정식을 세우시게 되면 돼요. S의 2차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7S의 제곱. 7S의 제곱 플러스 K 이퀄. 자, 이제 K 값은 얼마였어요? 84였죠? 7S의 제곱 플러스 84 이퀄 제로다. 그렇다면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7S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84가 되고
여기서 특성근 S를 구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7분의 84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물어본 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허수축과 교체하기 위해서 구해지는 K값이 얼마냐? 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3번이 정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연산하는 방법만 알았다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40년 동안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 일회용성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우리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시 패스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고시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을 유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단순히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단기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과목당 20문제 중에 몇 개만 맞추면 돼요? 20문제 중에 12개만 맞추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데이터를 쭉 봤었을 때 20문제 중에서 한 15개에서 17개까지가 중요도 상급 문제죠. 자, 중요도 상급은 뭐였습니까? 기출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면은 내용적으로 개념이나 정의, 아니면 정의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의식에서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끔 그런 1차적인 문제지 이거를 변형해서 내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정말 중요한 상급 문제만 골라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실 때 중급까지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21년 3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즘에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에 대한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출 문제는 많이 없어요. 항상 시험을 보시다 보면 신출 문제는 2개에서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요번에도 역시 자기학에선 제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선 3문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30년 전서부터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신출 문제 3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 다음에 중급 문제는 어차피 2-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4개, 15개는 기본 문제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체 전기를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도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